자, 여러분. 만약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 위험을 극적으로 확 높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계가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다 큰 자녀의 집으로 짐을 싸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현실이죠. 맞아요.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 우리는 그 3대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모습을 막연하게 행복한 노후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우리의 이런 포근한 환상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2026년 5월 16일 바로 오늘자 케어유뉴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큐레이션한 리포트죠. 맞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아주 날카롭게 집약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은폐된 현실과 거대한 전환의 교차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 뻔하고 지루한 노인복지 정책 이런 거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따뜻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고통의 현실부터 네, 그리고 이 무너진 공백을 돈이 되는 시장으로 보고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까지 볼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수명 연장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과학의 최전선까지 다뤄볼 텐데요. 당장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어제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죠. 자녀와 단둘이 동거하는 60대 이상 여성의 위험 음주율에 대한 통계입니다. 와, 그 통계 말이죠. 독거노인이나 부부끼리 사는 노인보다 무려 최대 8배나 높게 나타났다고요. 네, 이 8배라는 수치는 통계학적으로 엄청난 경고음입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안정적일 거라는 오랜 전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자녀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생활비 지원도 받고 밥도 같이 먹으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렇죠. 그렇죠. 흔히 말해서 효도받고 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도대체 왜 자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들이 매일 밤 혼자 소주잔을 기울여야 할 만큼 위험한 상태에 빠진 건가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억압적인 돌봄의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동거 가구의 대다수는 부모가 원해서 합친 게 아니에요. 아, 자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경제적 위기나 자녀의 맞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이른바 거절 못한 동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을 못했다. 참 슬픈 말이네요. 자녀의 집으로 거처로 옮기면서 노인 여성은 기존에 살던 동네의 친구들이나 노인정 같은 사회적 교류망과 완전히 단절됩니다. 아, 동네를 떠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립된 공간에서 가사노동과 가장 고된 육체노동인 손자녀 돌봄을 구스란히 떠맡게 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낯선 동네에 와서 아는 사람은 없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밥 먹이는데 정작 퇴근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네, 24시간 대기조나 다름없죠. 이건 진짜 마치 자물쇠 없니 감옥에 갇혀서 무급 인턴으로 일하는 것과 같네요. 게다가 집주인이죠. 상사나 다름없는 자녀들 눈치까지 봐야 하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힘들다고 하소연할 직장 동료도차 없는 철저한 고립 상태네요. 그 감옥이라는 비유가 현실과 딱 맞닿아 있는 게 이분들이 겪는 만성 스트레스의 핵심이 바로 소통의 부재와 통제권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통제권 상실이요? 내 삶을 내 맘대로 못한다는 거죠? 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경제적 보상은 없고요. 자녀들은 퇴근 후에 지쳐서 대화를 단절해버립니다. 와, 서운하겠네요. 언론 기사 인터뷰에서 한 어르신이 속이 터져서 마신다고 털어놓으셨거든요. 이게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유일한 탈출구가 알코올밖에 없다는 절박한 신호인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말 자녀와 함께 살면 안정적일 것이라는 우리의 오랜 환상이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요.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주로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아, 혼자 사시는 분들 위주로요? 네. 주민등록상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 그냥 가족이 알아서 돌보겠지 하면서 복지망의 레이더에서 아예 배제해버리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사각지대네요. 결국 동거가구 내 시니어들은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로 무급 돌봄 노동자로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생기는데요.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안전망이 이렇게 붕괴하고 있다면, 그리고 국가의 복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누군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겠죠. 맞아요. 이 거대한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할 텐데
누군가는 이 상황을 아주 거대한 시장으로 보고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시니어의 삶을 어떻게 통째로 관리하려는지 그 엄청난 스케일이 보입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뭐 실버타운을 예쁘게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인가요? 예를 들어서 NH농협은행은 치매와 중증 질환을 동시에 대비하는 의료비 치매 안심 신탁을 출시했습니다. 은행에서 치매 신탁을요? 그리고 식품기업인 아오홈은 뇌의 인지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데 특화된 시니어 맞춤형 메디푸드 개발에 착수했고요. 먹는 걸로 치료를 돕는 거네요. 게다가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인 더클래식 500은 현대건설 또 건국대병원과 손을 잡고 주거, 의료, 생활을 하나로 묶는 하이엔드 시니어 라이프케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신탁 상품 하나만 좀 뜯어보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부모님 재산 관리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냥 은행 일반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거랑 이 치매 안심 신탁이 뭐가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금융 사기를 당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유용하고요. 네, 심지어 안타깝게도 가족 중 누군가가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는 비극도 종종 발생하죠. 아, 뉴스에서 자주 봤어요. 이 신탁은 그런 걸 막는 일종의 강력한 방화벽입니다. 건강할 때 자산을 은행에 맡겨두면 나중에 인지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오직 병원비나 요양비처럼 미리 지정해둔 필수적인 목적으로만 돈이 빠져나가도록 법적으로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하, 딴 데로는 돈이 절대 못 새어나가게요. 네,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까지 금융 시스템으로 방어하는 셈이죠. 야, 그러니까 금융은 자산을 잠그고 식품기업은 약 대신 음식을 처방하고 건설사는 그 모든 서비스를 누릴 성벽 같은 집을 짓고 네,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은행은 돈을 불려주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고 다 각자 플레이를 했잖아요. 이제는 당신의 노후 생애 전체를 우리가 통째로 책임지겠다 하면서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2026년의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난 경제력을 쥐고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겁니다. 돈이 되니까요. 네, 지금의 6070 세대는 과거 노년층처럼 단순히 저렴하고 안전한 요양원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 원하나요? 내 자본을 통제하고 내 유전자에 맞는 식단을 배송받고 필요하면 언제든 최고급 의료진의 케어를 받는 고품질의 통제력을 원하죠. 아, 내가 내 삶을 끝까지 통제하겠다. 네, 기업들은 바로 그 주체적인 노후에 대한 욕망을 플랫폼화하고 있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이 산업들이 엄청나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 리포트 내용이 참 훌륭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강하게 딴지를 좀 걸어야겠습니다. 아, 네, 어떤 부분이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신탁에 뭐 수억 원을 묶어두고 하이엔드 주거 복합시설에 살면서 맞춤형 메디푸드를 시켜 먹는다. 솔직히 이거 경제력이 아주 풍부한 소위 상위 1% 시니어들만의 리그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당장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과 집을 위태롭게 오가야 하는 대다수 서민 시니어들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본이 아무리 화려한 생태계를 만들어도 그것을 구매할 수 없는 대다수의 시니어들이 마주하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있죠. 그렇죠. 다양히 오늘 리포트는 이 부분 역시 놓치지 않고 짚어냅니다. 경제력을 떠나서 모든 시니어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순간, 바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직후의 공공돌봄 현실을 파헤칩니다. 퇴원 직후요? 아니 아파서 입원했다가 병 다 고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왜 위험한 순간인가요? 수술 부위 자체는 아물었을지 몰라도 혼자서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차려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쫓겨나듯 퇴원하는 경우가 대반이기 때문입니다. 아,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하는 거군요. 네, 급성기 치료가 끝났으니까요. 결국 병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거대한 돌봄의 절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진짜 막막하겠네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지자체들이 퇴원 환자가 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강원도 영월은 집에서 여러 지원을 받는 재택통합 모델을 가동했고요. 여주시는 재택의료센터를 본격적으로 열었죠. 방향 자체는 아주 합리적이네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익숙한 내 집에서 회복하는 게 환자에게도 좋고 국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길일 테니까요. 네, 취지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아, 현장은 좀 다른가 보죠? 의료 전문 매체들의 분석을 보면요. 현재의 지자체 통합 돌봄이 지나치게 복지 서비스에만 치우쳐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복지 서비스요? 그게 왜 문제인가요?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목욕을 도와주는 복지는 그나마 돌아가는데 정작 수술 부위를 소독해주고 혈압 같은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보건소 중심의 의료 기능이 집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쫙 그려보시죠. 환자가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곡 사이에 다리를 막 놓고 있는데 복지라는 쪽에서는 다리를 반쯤 놨어요. 네, 절반은 완성했죠. 근데 반대편 의료 쪽에서는 아직 공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치한 셈이군요. 게다가 이 다리를 아주 튼튼하게 지탱할 예산이라는 철근마저 턱없이 부족하고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그 반쪽짜리 부실한 다리 위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아주 위태롭게 고개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정말 떨어질까 봐 무섭겠네요. 결국 집에서 제대로 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니까 상태가 다시 악화되고 보호자는 간병에 지쳐서 결국 다시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아, 다시 병원으로요? 네, 이게 이른바 사회적 입원의 악순환이죠. 의료와 복지가 딱 결합된 촘촘한 다리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 비극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실한 다리를 위태롭게 건너다 보면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종 보스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치매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장 두려운 질병이죠. 암보다 무섭다는 그 치매가 오면 이 엉성한 다리조차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릴 텐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치매를 갈아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치매를 그냥 뇌세포가 늙어가면서 생기는 머릿속의 문제, 즉 일종의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만 여겨왔죠. 그렇죠. 뇌가 작아진다거나 기억을 지우개가 지운다거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최신 과학과 사회의 시각은 치매를 일으키는 전선을 뇌 바깥으로 심지어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로 넓히고 있습니다. 뇌 바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특정 늙은 면역세포가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뇌의 기억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피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전립선암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뇌의 특정 단백질 경로에 작용해서 치매 진행을 늦춘다는 임상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전립선암 약이 뇌에 작용을 해요? 네. 이건 치매가 단순히 뇌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과 염증 반응이 아주 복잡하게 얽힌 전신 질환이라는 뜻이죠. 와,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환경이라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막 그런 걸 말하나요? 정확합니다. 최근 동물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주방에서 삼겹살이나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치매 단백질 축적을 급격히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네, 삼겹살 굽는 연기가요? 네, 이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아서 폐를 거치지 않고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바로 직접 침투해버리거든요. 우와, 잠깐만요. 이건 진짜 좀 소름 돋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치매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의 오류 정도로만 여겼잖아요. 그렇죠. 뇌의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밥을 짓는 주방의 환풍기 상태나 거실의 초미세먼지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환경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요? 네, 연구 결과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상이 이렇게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당장 오늘 삼겹살 굽는 습관부터 뜯어고치고 후드 환기 버튼부터 눌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의 원인이 개인의 뇌가 아니라 일상 환경에 있다면 치료의 방향도 병원 수술실이나 약국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마을로 향해야 하니까요. 아, 그래서 지자체들이 움직이는 거군요. 네, 서울 관악구가 21개 동 전체를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해서 동네 전체의 안전망을 짠 것도 이런 맥락이고요. 일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거시적입니다. 일부는 어떤데요?
일본 내 치매 노인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이 무려 533조 엔, 우리 돈으로 수천 조 원에 달합니다. 533조 엔이요? 세상에 한 국가의 1년 예상 뺨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이 막대한 자산이 치매 때문에 주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면서 은행에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아, 돈을 빼고 싶어도 치매 환자 본인이 아니면 못 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돈이 경제 시스템에 돌게 하고 또 노인들 본인의 삶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성년 후견 제도라는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국가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제 치매 대응이 약물 하나 처방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서 마을 환경을 통제하고 국가 경제의 돈줄을 푸는 아주 거대한 사회 설계의 문제로 진화한 겁니다. 일상의 환경이 치매를 만들고 반대로 사회제도를 싹 바꾸면 치매라는 재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접근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건강과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과학적 시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리포트의 마지막 내용이 글로벌 시니어 과학이 예고하는 일상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일상혁명,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는 매일 한 알씩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약이 곧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오, 요새 엄청 유행하는 기적의 비만약들은 다 배에 콕 찌르는 주사제 아니었나요? 알약이 나오면 뭐가 확 달라지는 거죠? 주사제는 고령층이 매일 집에서 혼자 투여하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바늘에 대한 공포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혼자 주사 놓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알약으로 나오면 누구나 매일 아침 비타민 먹듯이 아주 쉽게 복용할 수 있죠. 비만과 대사증후군은 치매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선행 요인입니다. 아, 병의 뿌리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알약 하나로 만성질환의 도미노를 가장 앞단에서 툭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매일 먹는 알약 하나로 질병의 싹을 자른다. 일상의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우리의 오랜 상식도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운동이요? 시니어들은 흔히 하루 만보 걷기에 엄청난 강박을 느끼시죠. 아유, 만보계 채우려고 밤에 거실 걸어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최신 연구는 그걸 뒤집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짧고 강도 높은 운동이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걸 넘어서서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뇌세포를 보호한다고 증명했습니다. 근력 운동이 뇌를 보호한다고요? 네, 단 6주간의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아주 뚜렷하게 향상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1만보 걷기의 그 지루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하루 10분 짧고 굵게 땀 흘리는 운동이 근육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백신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다룬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가장 결정적이고도 뼈아픈 연구 결과가 등장합니다. 오, 어떤 연구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즉 UCL 연구진이 50세 이상 성인 5,500여 명을 분석했는데요. 네.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주당 50시간 이상을 쓰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봤더니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막 치솟으면서 해마를 비롯한 뇌의 인지 기능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뇌가 파괴됐나고요? 간병을 했는데? 네, 반면에 일주일에 5시간에서 9시간 정도 본인이 통제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와,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방송의 모든 퍼즐 조각이 딱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어떤 지점에서 연결이 되시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주말마다 부모님 돌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평일 내내 손주들 봐주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 맨 첫 부분에 우리가 살펴봤던 통계, 그 낯선 자녀의 집에서 무급 돌봄 노동에 시달리다가 속이 터져서 소주잔을 기울이시던 그 어머니들 기억하시죠? 아, 처음 언급했던 거절 못한 동거의 비극적인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영국 UCL 연구가 그 어머니들이 겪던 고통의 실체를 정확한 뇌과학 데이터로 증명해 준 겁니다. 아, 그렇네요. 가족이라는 참 아름다운 이름으로 며느리나 노모에게 무비판적으로 떠맡겨진 주 50시간 이상의 무급 돌봄은요,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코르티솔이라는 독소를 뿜어내면서 문자 그대로 서로의 뇌를 갉아먹고 파괴하는 행위였던 거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그 연결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벌 과학의 최전선 연구들은 단순한 흥미로운 해외 토픽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정확한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번 선거 현장에서 정치권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 또 기업들이 앞다투어 치매 예방 식단을 개발하는 것,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안 거군요. 네, 이 과부하 걸린 간병 시스템을 국가와 자본이 직접 개입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의 뇌와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2026년 5월 16일 오늘자 리포트를 쭉 돌아보면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거대한 강물이 보입니다. 네, 큰 흐름이 있죠. 자녀와의 동거라는 전통적 가족의 환상이 깨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신탁과 메디푸드, 또 하이엔드 주거 같은 거대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편에선 병원 밖 일상으로 이어진 그 위태로운 공공돌봄의 다리를 수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주광의 연기부터 치매를 예방하려는 과학의 일상혁명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종착지는 결국 누군가 저기 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김영을의 편집장도 이 복잡한 트렌드 리포트의 마지막을 고전 책은담의 한 구절로 아주 담담하게 맺고 있습니다. 오, 책은담이요? 어떤 구절인가요?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 맑아지고 한가로움 속에서 여유를 찾으며 담담함 속에서 마음의 참맛을 얻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 마음의 참맛이요. 이 치열하고도 진짜 숨막히는 데이터 분석 끝에 만나는 아주 철학적인 마무리인데요. 이걸 오늘의 주제로 다시 해석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이고 첨단 과학을 막 동원해서 복잡한 돌봄 제도를 고치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리고 가족의 희생을 갉아먹으며 억지로 버티는 삶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훗날 시니어가 될 우리 자신이 그 끔찍한 간병의 굴레와 질병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요. 저 책은담의 말처럼 고요하고 한가로운 마음의 평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 감동적이네요. 가족이 서로의 뇌를 타교하지 않고 각자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시스템이 대신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해준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마치기 전에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시니어의 자산을 신탁으로 묶어서 지키고 매일 먹는 알약으로 질병을 늦추며 또 지자체와 기업이 알아서 돌봄을 제공하는 아주 거대한 노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주 촘촘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촘촘한 제도를 통해서 이토록 모든 위험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무균실 같은 생태계를 딱 완성하고 났을 때 그 안전하고 쾌적한 온실 속에서 우리 시니어들은, 아니 미래의 우리들은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할 자신만의 가슴 뛰는 목적을 과연 어디서, 누구에게서 찾게 될까요? 아, 이거 정말 무거운 질문이네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돈이 많아도 단순히 육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무슨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구독할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기술과 자본이 우리의 생존은 완벽히 책임질 수 있어도 삶의 의미까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아주 중요한 하도입니다. 진정한 노후는 그저 관리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따뜻한 거실의 3대 가족 이미지 기억나시죠? 이제 진짜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 한 집에 부대끼면서 서로의 뇌를 갉아먹는 그런 TV 광고 속 이미지가 아닐 겁니다. 네, 시대가 변했죠. 각자의 독립된 삶을 존중하면서 위험할 때 언제든 건너갈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돌봄의 다리를 함께 놓아주는 것. 그것이 2020년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주변의 시니어들 혹은 거울 속 미래의 나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관리되는 노후의 한가운데서 나를 가슴 뛰게 할 목적은 대체 무엇인지 말이죠.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세상을 뒤흔들 흥미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